저는 노동법을 전공을 했는데 오늘 이제 다룰 37자 미래노동개혁 포럼 요 관련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쟁점과 과제 뭐 이렇게 갖고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여전히 뭐 이 문제들은 큰 주제였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퇴직금 제도 관련해서 우리는 법정 퇴직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정 퇴직금 제도 자체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금에 관련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퇴직금 제도에서 한국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뭐 금년에도 한 2조 원 정도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 체불 관련된 부분에서 액수적으로 퇴직금이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보면 기억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게 이제 부담하는 어떤 금액으로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게 연금화되면서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후에 대한 이런 보장책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방향에서 아마 정책 방향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안들도 제출이 되고 아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것이 아마 수익률 등등 창출에서는 자세히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쪽 부분에서는 외형적으로 하여튼 이자율 이런 수익률들이 좀 차이가 나서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 그거에만 더 크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럼 이제 바람직한 기금형 퇴직연금 방향을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하는 운영 주체 등등 문제 관련해서 그런데 국회에서 보니까 오늘 발제문에도 있지만 뭐 대기업형, 자율형, 또 금융사 경쟁형, 또 공공기관 주도형 뭐 이렇게 갖고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아마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체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하여튼 진행형적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발제해 주실 김성일 박사님들은 아마 이쪽 관련해서 이게 저희 쪽에서는 한 두 번째 발표로 기억이 되고 있고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항상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좀 올바르게 이것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른 제언들을 해 주시는데 여론 형성에는 아직 주도적인 것은 아닐 것 같아서 한데 이제 하여튼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뭐 기업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관점에서 좀 잘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논의에 진전이 되고 또 바람직한 그런 그 제도 형성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토론자로 네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제 우리 현장에 계신 두 분 민주영 이 신영주권 계신 이사님하고 그다음에 이기택 국민은행 부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은 누추한 자리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특히 우리 유재강 존경하는 방공노총 본부장님 우연히 저는 이제 우연히 옛날에 국민은행 쪽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서 오늘 이기택 부장님 오시면은 반드시 오리라 이렇게 하고 했더니 하여튼 K 또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제 한국경총인 손석호 팀장님 이제 계속 어깨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전 토론장에 가면 항상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좀 약간 조금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충분히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은 오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순서는 발제를 한 40분 정도 해주고 토론은 한 15분 정도씩 해주시면 되고 남은 시간은 다시 본인 녹화를 안 하면서 저희들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성현입니다. 여기 오늘 이 바쁜 시간, 아침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작년으로 20년째 도입 시간을 보냈고, 작년부터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퇴직연금 기금형 문제 부분이 계속 논의되어 왔죠. 사실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시점부터 기금형이냐 계약형이냐를 가지고 시작되었던 논쟁들이 작년을 계기로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해 말 정도에는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할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도가 어떻게 기금형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 또는 개혁을 놓고 움직이고 있는 제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다가 좀 취합해서 공유를 하면서 과연 이상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스크린이 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췌한 자료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발표의 전체적인 개요는 퇴직연금 기금형 법안, 지금 사실은 이처럼 법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연금 관련돼서 나온 법안이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 시점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혁은 안오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혼돈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노동부에서 근래에 몇 주 안 됐죠. 한 2주 됐나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여기에서 현재 발전되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기금형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기금형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계약형은 일본의 일부가 있고 영국에 아주 미세하게 존재하는 그 형태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계약형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형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속성은 불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서 에이전트 프린시플에서의 에이전트 역할을 강조하는, 에이전트가 제도를 주도하는 형태가 원래 기금형 제도의 근본인데, 우리나라는 이 신탁법에서 이런 기금을 운영하는 쪽에 있어서의 능력 또는 그 어떤 히스토리가 짧는 바람에 특정 금전 신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신탁업법상 불특정 금전 신탁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취지로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금형 제도를 운용할 토대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약 2,000명의 퇴직연금 가입자들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와 동향 및 기업 대응인데요. 저는 사실은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 퇴직금제를 갖다가 없애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의무화란 말, 강제화란 말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 그러니까 근로자 퇴직급여법에 있어서의 퇴직금제나 퇴직연금제는 강제제도입니다. 법적. 그런데 무슨 또 의무화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단일화죠. 퇴직금제를 페이지아웃 시키고 퇴직연금제로서 다 제도를 아우르는 단일화지, 이게 어떻게 강제화예요? 의무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지금 모두에도 우리 유승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금 분쟁의 핵심은 퇴직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제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을 해왔고, 우리 경영 쪽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줘야 될 돈이라면 제도를 발전시켜서 정부의 도움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퇴직금 제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면서 그게 사실상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현재 퇴직금제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디메리트만 있습니다. 예컨대 중간 정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용자가 합의를 해줘야 되지만, 중도 인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욕구 조건에 맞으면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지금 수급금 불안 문제만 야기하는 어떤 제도인데, 이게 이제 경영 쪽에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금 동원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빨리 연금으로 전환시켜서 공동으로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두가 좀 기르는데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간단 뭐 이거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요새 언론에서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퇴직연금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의 한계입니다. 늘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사실은 수익률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여기는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놨지만 요새 와서는 중소기업 기금형 푸른 씨앗의 수익률을 가지고 현재 퇴직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 2%되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퇴직연금제의 기금형 제도 도입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 저조가 퇴직연금제의 한계로서 지적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부터의 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수익률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 계약형 방식에서의 한계소 그러면 수익률이 왜 나쁘냐로 따져보니까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고 개별 가입자의 전문성 부족, 중도 인출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퇴직연금제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투자이고 자산 운용입니다. 그것을 사용자가 책임지고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것이 확정급여형이고 개인이 책임지고 운용하는 것이 확정기여형 IRP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라는 부분이 일상적이고 우리한테 와닿는 용어냐면 특히 와닿지 않는 용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도의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DNA가 사실은 원리금 보장입니다. 원금만은 지키자. 이것이 어떻게 생각되느냐면은 노후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DNA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아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가입자 교육을 의무화시켜 놨는데 이 가입자 교육이 사용자의 의무가 퇴직연금 제도를 사용자들은 사내 복지 제도로 보지 않고 지불해야 될 급여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혜택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가입자 교육이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종이 되어버리니까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원리금 보장으로 원금 지켜야 된다는 것이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도 인출 문제도 우리나라처럼 중도 인출이 뭐라고 합니까? 좀 방만한 그런 퇴직연금 제도도 세계에는 잘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핵심 고리로 해서 현재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과연 퇴직연금 수익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자꾸 국민연금이라든지 중소기업 기금형과 비교를 하는데요. 퇴직연금 DC, IRP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DC, IRP 가입자가 100만이고 가입자가 500만이다 그러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500가지가 돼야 100만 가지, 500만 가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퇴직연금은 개인의 재산이고 이 재산에 대한 니즈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1억이 있어도 나는 원금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라도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는 평균을 내서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말이 맞지 않은 것이 퇴직연금 제도가 가지는 기본 속성은 개인 재산을 제도의 지원을 받아서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재 계약형 제도에서는 개인의 니즈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니즈를 무시하고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2%대니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 제도는 실패한 제도처럼 매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가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존 계약형 방식의 수익률에 대해서 이거는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백서 형태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제 말이 왜 맞는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퇴직연금 고수와 일반 가입자들의 연령별 수익률 비교를 하는 표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을 가지고 수익률을 재단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됩니다. 다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니즈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운용하는 니즈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도표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고수라는 정의를 했느냐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현재 3년 이상 계좌 유지하고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객들을 고객들에 대해서 업건별, 세개 업건별로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해서 1,500명을 뽑아서 그를 고수라고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 그림에서 1년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요. 30대 평균과 고수의 수익률 3.6에서 13.5,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 4.4%인데 고수라는 도수는 50.8%. 그 다음에 3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40대를 보겠습니다. 평균이 4.9%인데 고수는 21.3%입니다.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퇴직연금제는 투자이면서 그들이 니즈에 따라서 운용하기 나름으로 수익률은 분포를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서 고수라고 하는 1년간 평균 수익률이 38.8%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다 세뇌적으로 알고 있는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퇴직연금제는 수익률 나쁜 제도라는 말은 성립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항변을 많이 했는데 말이 안 먹히고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존 계약형 방식의 수익률에서 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익률을 자꾸 비교하는데 그거는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연금은 자산 운용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최고 전문가입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도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이 전문적인 운용을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 DC, IRP 가입자들은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자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투자 한도 제한이라든지 투자 대상 제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펀드라야만 되고 또한 70% 위험 상품 편입 비중이라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 자산 운용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 퇴직연금제가 가지고 있는 기여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OECD 국가의 연금 제도 중에서 마이너스 구간이 거의 없는 제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제도입니다. 예컨대 서브프라임 사태나 코로나 사태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전 세계 기금형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30%는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퇴직연금 제도가 그렇게 죽일 놈의 제도이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퇴직연금에 대해서 DNA가 원리금 보장을 지켜야 된다는 DNA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형 제도는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익률 고수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집합투자증권 그 중에서도 5페이지에 있는 주식형 비율을 높여가니 퇴직연금 제도의 나름대로 수익률을 갖다가 높게 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도 퇴직연금 제도가 수익률 나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퇴직연금제에 대해서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사실 수익률이 두 자릿수는 거의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걸 달성하지 못하는 건 결국 가입자 교육 실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현재 기금형 제도 관련 법안, 이거는 지금 많이 완화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라 하면은 지난주, 이번 주 상황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국회에서 제시된 법안들이 여과는 변형되어 가지고
또 인들을 반영해가지고 법안에 반영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한정의 어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자율형 모델인데요. 이거는 대기업 자율형 모델이라면 호주의 슈퍼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기업형 모델 형식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우량기업이 노사 합의하에서 사업장에 기금을 설치한다. 호주의 기업형 기금이죠. 기업이 책임지고 수탁법인을 만들어서 기금형은 수탁법인이 자산 운용을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이 단독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그 수탁법인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그 호주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기업형으로 출발했다가 2005년 7월에 되면은 그 근로자들이 기업형 제도를 가입을 할 의무가 사라지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그 가입 근로자 선택권 제도가 만들어져서 자기 회사 바깥의 기금을 선택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의 어원안은 기업 주도형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물론 이거는 조건이 있겠죠. 뭐 300인 이상 기업이라든지 적립금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겠지만 기업이 주도해서 기금을 설립해서 운용을 하자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금융사 경쟁형 모델 안도걸 어원안인데 뭐냐면 금융사가 수탁법인을 만들어서 금융사끼리 그 수탁법인끼리 경쟁을 통해서 근로자들은 수탁법인을 선택하고 수탁법인은 서로 경쟁하여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가 안도걸 어원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홍대 안호영 어원안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주도형 모델인데 퇴직연금 제도가 사실은 이것이 과연 100% 사적 제도이냐에 대한 의문 제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의 공적 성격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금형 제도를 확장해서 퇴직연금 공단으로 만들어서 그 공단에서 전체 그 가입 근로자들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이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100인까지. 현재 프런시아 제도는 30인까지인데 이것이 100인까지로 확대시켜서 퇴직연금 공단 설립까지는 아직 법안이 안 돼 있지만 퇴직연금 공단 설립 쪽으로 가겠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물론 이렇게 조금 혼돈된 있는 상황, 법률을 제기한 안호영 의원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공공기관형에서 생기는 수익을 갖다가 공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낸 법안은 그런 것이 좀 배제돼서 괜찮은데 퇴직연금 공단이라는 현재 우리 프런시아시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도 초기에는 사용자에 대해서 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3년 전부터 가입 근로자에게까지도 부담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근로자들을 갖다가 또는 기업들을 국가가 맡아서 운용해 주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일환이고 사실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은 사업자도 기업인데 영리를 추구하는데 사실은 이쪽이 디마케팅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의 국가의 뭐 연금 제도에도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사정 공동선언문 노사정위원회에서 한 3주 됐나요? 그래서 노와 사와 정부가 뭉쳐서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거. 앞에 법안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정리가 된 것이 금융기관 개방형. 이거는 영리추구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합형 기금. 이거는 산업형이라고도 이름 붙여 있고 아직 네이밍이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연합형 기금은 복수 사용자가 연합하여 수탁법인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고 공공기관 개방형, 이 공공기관 개방형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 기금형 제도를 확장해서 공적에 대한 어떤 그 영역 공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보호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형 제도에서 방향 정리는 요 세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영리형을 추구하는 수탁법인이 영리형을 추구하는 것이 금융기관 개방형, 그다음 비영리이고 또 나머지 연합형과 공공기관 개방형도 비영리로서 가입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형태, 이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고 아마 보시면은 거의 80~90%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제일 이제 내세우는 것이 수익률 제고입니다. 전문 운용기관의 통합 운용으로 6에서 8% 수익률을 기대한다 하는 것이 이제 규모의 경제, 전문가 운용, 이것이 담보가 된다면 6에서 8%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계약형에서는 수익률이 안 나오고 기금형이 되면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가 견인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계약형에서 앞에 살펴보았듯이 38.8%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계약형 제도가 나쁜데 그 사람들은 왜 수익률을 올리죠? 또는 기금형 제도가 되는 경우에 예컨대 어떤 큰 경제적 충격이 이루어졌을 때 서브프라임이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간다고 마이너스 30% 가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은 기금형 제도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것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도를 설정하면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는 인과관계 성립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비용 절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비용 절감. 과연 현재 계약형 제도화에서의 비용,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하고 수탁법인이 새로 생길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수탁법인의 이사회, 수탁법인 안에서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등,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IT 인프라, 그 다음에 수탁법인이 가입자 자기들 고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들, 네트워크이겠죠. 유통망이겠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형태겠죠. 자기 단독으로, 수탁법인 단독으로 서비스 지점망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망을 이용하든지 그러면 거기에도 비용이 다 수반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약형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것이 수익률에 견인된다고 할 수 있다면 수익률이 높지 않다면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공공기관 주도형과 민간금융사 경쟁형인데 이 공공기관 주도형에서 사실은 숨겨져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공단의 움직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해야 된다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영할 경우에는 비용을 3분의 1로 줄이고 수익률을 3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 국민연금이 사적 시장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공공기관 주도형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아마 그게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것은 아직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들어올까 아니면 안 들어올까 이런 상황인데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안정성을 구할 수 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갑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데 퇴직연금 사업자를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얼도 아닙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확충을 위해서 정의 활동을 하고 그를 위해서 가입자 만족, 고객 만족을 위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DNA가 없는 국민연금공단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주요 쟁점 근로자 선택권 제한 논란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기금형 제도가 들어오면 현재 계약형 제도가 있고 기금형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선택입니다.
근로자들이 가입자들이 선택이 따를 건데 이 선택 시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당신이 자산 운용을 하라고 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당신의 돈을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트가 수탁법인이 수용해서 우리가 운용하는데 하다가 손실이 나면 그건 당신 책임이라고 할 경우에 과연 자기의 거기 퇴직급여를 맡기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일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그렇고 퇴직연금 기금액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앞에 허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근로자들이 선택할까? 수익이 손해가 나면 내가 책임진다는데 선택할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담보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리형 기금 제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영리형 기업 제도에서 영리형 금융기관 경쟁형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요. 경쟁은 없었지만은 금융기관이 자 우리나라 퇴직연금제 현재 계약형 제도에서는 현재 계약형 제도는 수익률 미하 제도입니다. 수익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제도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 43개의 사업자는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은 상품을 진열해 놓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쪽이죠. 그 다음에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책임이라기보다는 수익률을 올려야 거기에 자기가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쪽이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럼 자산운용사는 현재 퇴직연금 가버넌스 지배 구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들이 내 수익률이 나쁘면 항의를 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리형 기금 제도가 되면 수탁법인이 수익률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렇게 될 경우가 그러면 이제 그 현재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쪽은 수탁법인은 자기 IPS를 통해서 수익률을 올리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이 경우가 예전에 모 정권사에서 일임형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했고 일임형 제도 40% 투자한도 제한 40%일 때 10년 정도 일임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맡아서 책임지고 운용해 주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그 성과가 벤치마크 수익률을 40에서 50% 항상 상회를 했습니다. 매년. 그렇다면은 현재 수탁법인에서 영리형을 추구할 경우에는 수탁법인들이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부정적 영향으로서 제가 앞에 지적했듯이 수수료 부담 문제,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문제, 대기업 내부 시장 축소 문제. 자, 기금형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연금 선진국, 그런 기금형을 하는 나라들에서 그러면은 그 나라들은 자본시장이 발달돼 있고 불특정 신탁이 발달돼 있어서 사고가 안 터지느냐면 사고가 터집니다. 일본의 AIJ 사건이나 영국의 맥스웰 사건이나 등등 보면요. AIJ 사건은 수탁법인 금융기관의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해이, 그다음 맥스웰 사건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 또는 자기 이익 추구 때문에 기금에 대한 감시 장치를 완벽히 가져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기금에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거는 감당하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굉장히 활발히 앞으로 논의돼야 될 것이 하나가 이 시행령 단위입니다. 사실 제가 노동부에서 발주한 수탁자 책임 법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로 참여해서. 한데 이 법률에 대해서는 대략적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가입자에 대한 충실 의무, 그 다음에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규정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컨트롤, 통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큰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과 현재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형 기금 제도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17페이지입니다. 산업형 기금 제도. 저는 현재 영리형
그 기금형 부분보다 이 산업형 기금이 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냐면 산업형 기금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노사동수 구성이 이사회, 노사동수 구성의 이사회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복수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자, 복수 사용자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룹에서 노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룹에서 그룹사 몇 개를 아울러 가지고 10조짜리 수탁금융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금융 만들 경우 이 10조짜리 또는 여러 개가 몇 조, 지금 현재 퇴직연금 기금이 뭐 500조 정도인데 이런 수탁금융들이 여러 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현재 퇴직연금 계약형에서의 퇴직연금 사업자 중심의 적립금 배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아까 영리형, 금융기관 주도형, 영리형 쪽으로 가거나 또는 여기 산업형 기금 쪽으로 오거나 해가지고 산업형 기금 쪽에서 이것이 이제 운용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제도가 누구는 이야기를 하지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제도가 되면서 가입자는 이 선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처해지면서 그리고 산업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한테는 호주의 10%에서 이야기했듯이 산업형 또는 기업에 나는 가입 안 하고 내가 바깥에 있는 어떤 수탁금융을 선택할 수 있게까지 한다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이 혼돈, 이 상황 속에서의 선택권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제도가 어려운데 더 어려운 혼란 속에서 빠져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중도 인출에 대해서는 노사정 이번에 발표문에 보면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일시금도 허용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넌센스가 되는 것이 뭐냐면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는 적립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포트를 짠 상태에서 중도 인출을 해가서 나간다든지 우리나라 같이 건수연수가 짧은 나라에서 퇴직금을 자기가 가입돼 있더라도 찾아서 빠진다든지 하면 이 포트에 대해서 버퍼를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컨대 어떤 돈을 갖다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 기금형도 그런 형태입니다. 하도 건수에서 짧으니까 이 전체를 갖다 투자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 규모의 경제 달성의 한계를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IPS가 어떻게 흐를 수 있냐면은 중위험 중수익 이하를 갖다가 그 포트를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 우리가 노렸던 수익률 추구라는 것이 위험 통제가 더 우선이고 현금 유보 현금 확보가 더 우선인 구조를 가져간다면 지금 여러 가지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기금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토대가 굉장히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성공 사례는 뭐 우리가 다 누누이 이야기했었을 해외 진짜 성공 주요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401k 제도가 본격적으로 물론 401k 제도는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주요 성공률은 주식 투자 비중 확대로 높은 시대인데 TDF를 통해서 자동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그래서 또 뭐죠? 우리나라 가입자만 금융 문명이 아닙니다. 미국도 서브프라임 사태의 근본은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때 결국에는 금융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입자들한테 선택을 맡기면 자산 운용을 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다 그러니까 글로벌 컨센서스라고 보아질 경우에 PDF가 가지고 있는 자동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경우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시프를 통해서 여기도 자동 자산 배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시프의 성공을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아프라 감독청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 기금형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서 자, 여러 가지 수탁법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퇴직연금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연합형 또는 산업형의 수탁법인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길 때 이 수탁자를 관리할 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수탁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문제. 현재 노동부로서 그 다음에 금융위로서 건강원으로서 감독 체계가 산분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 수탁법인들에 대해서 호주의 아프라와 같이 호주의 아프라는 호주 건전성 감독국입니다. 그 다음에 아토 세무 쪽에서는 맡고 있는 것은 세무 관련이지만 전체적으로 호주의 슈퍼인의 전반을 컨트롤하는 것은 아프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금형이 잘 됐다,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도 아프라를 만들어야 될지도 모른다. 아프라와 같은 조직을.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노동부 건강문금융위원회가 다 아우르는 아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국가의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수탁법인에 대한 감독이 과연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탁법인은 아무리 감독이 체계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도록 안에는 블랙박스입니다. 요 안에서 자산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감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가 가지는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스트라든지, 그 다음 CDC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그 자산 운용을 개인들이 아닌 그 기금의 전문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례들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입자 인식 조사를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9월달 조사한 것인데, 퇴직연금 수익률 2,000명 조사에서 수익률에 대해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6에서 8% 미만 해서 6% 이상 수익률 되는 그 경우가 이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약 18.2% 정도 됩니다. 자, 이분들은 기금형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고 실제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금감원에서 발표한 백스에서도 자산 운용을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은 기금형이 들어올 경우 고비용 구조가 생성되는데 그 맡겨서 운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2% 미만 수익률이라고 하는 22.4% 이분들은 두 가지일 겁니다. 아예 원리금 중심으로 가겠다, 아니면 적립금이 너무 적어서 자산 운용에 잘 모르고 자산 운용할 필요를 못 느끼거나, 또는 뭐 전혀 자산 운용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거나 할 텐데, 기금형 제도가 들어오면은 이제 어느 시장을 놓고 싸울 것 같으냐면은 4에서 6%, 그 다음에 2에서 4% 요 시장을 놓고 아마 거기 기존 계약형과 싸우고, 기존 계약형과 수탁법인 기금형이 싸우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연합형에서 또 데리고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 만족도를 보시면 제 주장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앞에 6% 이상 수익률을 올리는 분들이 18.2%였는데 이게 만족도, 제도 만족도도 18.5%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재 계약형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금형 제도가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으실 분들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퇴직연금제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뜨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개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설문조사라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페이지에 넣어놓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에 대한 이제 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사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은 믿지 않는다가 72%였고요. 그 다음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 시장 진참여에 대한 반대가 37.4%입니다. 37.4%인데 2,000명 조사했는데 응답자 수는 좀 다릅니다만 37.4%가 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참여에 반대를 하고 있다 하는 점도 참고로 봐주시고요. 이런 이 조사 결과는 사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 진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조사이지만, 그래도 그 작년에 조사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요. 30페이지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한다면,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많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진출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이해상충이 벌어진다. 어떤 거냐면 공공목적과 사적 이익이 충돌한다. 어떤 사적 이익이 충돌하냐면, 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탁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이들은 수탁법인은 뭐를 해야 되죠? 수익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이 수익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해상충의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또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전체 국민연금 1,438조 중에 17%인 247조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대기업이나 뭐 핵심적 기업들의 2대, 3대 주주는 다 국민연금공단이에요. 그런 국민연금공단이 사적 퇴직연금 사업자와 경쟁을 하는 관계 속에서 적립금을 확충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적립금 확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해상충 문제는 반드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은 눈을 명약관화한 상황이고, 그 다음 내후자적 행위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대주주로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예컨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퇴직연금, 어떤 한 기업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 제도를 놓고 PT를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예컨대 공공기관 개방형 쪽에서 와서 PT를 할 거고 국민연금공단에서 PT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우리 2대 주주예요. 그러면 이 경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 전에 사전에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사전에 그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갖다 미리 가지고 자기들이 PT를 제안을 할 때 그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PT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꺾기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압력 행사죠. 투자를 미끼로 예컨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국민연금 니네들 투자를 해놓을 테니 우리 국민연금 퇴직연금공단에 적립금을 넘겨라든지 이런 식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거 내용을 한번 도입된 만약에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온 난 다음에 벌어질 일을 상상해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된 법들도 다 지금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이 관련. 물론 근로자 퇴직급여법이 특별법이라서 다른 법의 지배를 안 받는다 손치더라도 행내 불공정 거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에 다 저촉됩니다. 요 내용들은 모든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법들, 공정거래에 관한 법들을 다 배척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데도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기금 전문 운용기관을 도입하는데 의외로 여기에 대한 찬성률이 높습니다. 47.2%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20년 동안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사실은 묶여 있어서 그래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수익률을 추구할 수 없게 묶여 있어서 이렇고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반성을 크게 해야 되는 것이 과금 형태였잖아요. 은행은 은행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그 다음에 정권은 정권대로 거의 과금 형태로 운용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급여 제도 도입에서는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금융기관 변경에 있어서도 동의를 받는 구조, 좀 이제 동의가 나중에 바뀌지만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는 사실은 근로자의 재산인데 이것을 운용 선택권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사실상 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들이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권이 없구나 하는 데야 불만. 그 다음에 전문기관 운용기관이 도입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알고 있는 것이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 간 경쟁이 없구나. 거기에 대한 표출이 이렇게 전문 운용기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찬성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다음 퇴직연금 업무와 추진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제도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이제 엄호하라는 방향으로서 가는 것은 저는 충분히 현재 시점이라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번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새로운 신임 노동부 퇴직연금 담당 과장님께서 무조건 이것은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업무와 주요 쟁점에서 중소기업의 재정 행정적 부담, 근로자 선택과 제한 우려, 수익률 개선의 과제 등이 남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선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면 초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가다 보면은 이
퇴직연금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나 기업들을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제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사실은 퇴직연금 제도, 현재 계약형 제도의 성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도 아니고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확정급여형 제도이죠. 우리나라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전에는요, 2005년 12월 이전에는 기업들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항상 의리였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제도가 딱 도입되는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갑이네.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와서 서로 만나달라고 하고, 예전에 2005년 12월 이전에는 거기 기업의 재무 담당자가 은행 담당자 만나려고 온갖 했는 것이 딱 한 번 바뀐 게 없어. 그래서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자들의 적립금, 근로자의 적립금을 가지고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많은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였지만, 이제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가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자들한테 거기 명실상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상황이 되면 기업들도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제발 좀 제가 이제 지난 20년이 넘는 동안 퇴직연금 쪽에서 연구하고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깨쳐야 될 것이 근로자들이 복지제도로서 퇴직연금제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근로자들이 앞으로 수익률 부분이 중요해진다면 사용자가 먼저 교육을 시키려고 나와야 됩니다. 사용자가 먼저 자기 근로자들의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사용자들이 나서서 코치를 해줘야 근로자들이 자기가 노후를 갖다가 적립금 수익률이 좋았어, 원하는 대로 올라가게끔 기업들이 나서서 먼저 해주면 설득력도 훨씬 쉽고요. 금융기관이 하는 것보다 수탁부린이 하는 것보다 설득력도 훨씬 쉽고,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노후에 대한 수익률 제고도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사내복지제도도 없는데 그에 대해서 좀 한 발짝만 더 움직여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증권에서 연금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민주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의미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님과 그다음에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앞서서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형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내용 꼼꼼하게 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기금형 최근에 지난 2월 6일 날 노사정 TF에서 공동 선언문을 바탕으로 발표하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우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계약형 같은 경우는 확정 기여형과 그다음 확정 급여형, 그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계좌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입금하면 근로자가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다음 확정 급여형 DB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은 규정대로 퇴직금을 이제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확정 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운용형이라고 볼 수 있고, 확정 급여형은 사용자가 운용하는 형이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DC에만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약형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입금하면 그 책임은 이제 근로자에게 넘어가는 형태였는데요. 기금형 도입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달라지는 형태인데 그 부분에서는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형에서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이제 같이 동시에 다 도입되도록 이제 공동 TF 노사정 TF에서 이제 합의가 되었는데요. 결국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어떻게 보면은 노조가 그 근로자의 대표성인 노조와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금융회사, 그 다음에 정부 모든 이해관계자 다 참여하는 형태로 다 도입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형은
이제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사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톱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개방형은 뭐 지금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그 다음에 아울러 이제 300인 이하까지 이게 넓히는 것. 기존에는 30인 이하였는데요. 이게 300인 이하까지 아주 대폭으로 확대된 것들은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공단까지 진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적립금을 지원하는 형태들, 네, 이런 형태로 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합형 기금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사용자가 연합해가지고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스톱법인을 설립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기금화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각자의 이제 그 주된 포인트를 보시면, 예, 금융기관 개방형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사회라든지, 그다음 그 안에 이사회가 있고 적립금 운용위원회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제 DC 가입자들이 운용되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유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남은 사람이 손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형화가 추구되고 그다음에 운용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큰 이제 이슈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개방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어떤 그 계약형에서도 시장의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30 미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 제도와 다른 포인트는 결국 퇴직금을 외부에 위탁하느냐라고 하는 거. 회사가 부도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었는데 작은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회사의 부도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높은 부분에서 오히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는데요. 사실 그런 제도적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300인까지 대폭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또 세금이라고 하는 사실 주인 없는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이걸 대폭 확대하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약간 모럴 해저드 부분도 없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과연 이렇게 300인까지 했을 때 충분하게 정부의 그러니까 사적 기금을 국민연금과 달리 뭐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걸 정부 세금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합형 기금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근로자한테 이제 근로자의 계약형의 그 계좌에다 돈을 입금하면 그 책임을 다해야 한 것인데 기금형 형성되면 결국 또 기금형 운용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손실이 나거나 이럴 때 노사 간의 어떤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려되고요.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기금형 도입이 사실은 본래 목적이 집합 운용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더 크게 확대돼 가지고 모든 그 이해관계자가 퇴직연금을 향해서 많은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사실은 좀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들고 왔는데요. 앞서서 이제 뭐 보험연구원이나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좀 연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네, 일단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의 어떤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호주 같은 경우는 슈퍼 애니웨이션이라고 1992년에 기금령이 도입돼서 이제 운용이 되어 있고 DC가 지배적입니다. DB보다는 그 85%가 DC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기금의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로 제가 가져온 것처럼 5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형 기금과 산업형 기금, 그다음 공적 기금, 소매형 기금, 자기관리 기금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기업형 기금이나 산업형 기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에서는 이제 회사가 하는 형태하고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적 기금은 이제 공공기관 개방형과 비슷하고 소매형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기업체가 운용하는 기금과 비슷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특징적인 거는 이제 자기관리 기금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주로 이제 부유층들이 가계 단위로 설립해서 하는 형태. 이건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여기 이 형태를 보면 기업형 기금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최근 데이터에 보면은 기업형 기금이 한 14개 정도, 산업형 기금은 34개, 공적 기금은 33개, 소매형 기금은 87개고요. 그다음에 자기관리 기금은 무려 59만 개라고 합니다. 되게 많죠, 기금들이. 이제 기금의 유형의 개수라든지 그다음에 유형별 적립금의 그래프를 보시면 소매형 기금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이 영리법인의 기금이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화 추세 때문에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산업형 기금들이 적립금의 어떤 그 규모를 보면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선 이제 되게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 형태들이 되게 활발하게 있고 성공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소매형 기금 이제 점차 대형화로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호주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국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금형이 한 28,000개가 이제 기금형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2인 미만, 12명 미만의 가입자 12명 미만의 소규모 기금이 무려 94% 정도 차지할 정도로 작은 기금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기금의 대형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통합기금들, 여러 사업장이 함께 만드는 통합기금 마스터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37개가 지금 이제 금융회사가 설립해서 여러 사업장이 참여하는 기금들이 최근에는 이런 많이들 활성화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집합 운영의 형태로 이제 하고 있고, 예, 그런 형태로 한 특징들을 보였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금과 계약형이 같이 이제 아까 호주 같은 경우는 기금형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기금과 계약형 형태가 같이 되고 있는데, 좀 공존하고 있는데요. DB가 이제 우리와 달리, DB가 기금형이고, 그 다음에 DC는 이제 기금형과 계약형이 공존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DC가 기금형으로 이제 되고 있죠. 약간 다른 측면으로 도입이 됐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일본 사례 가져왔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또 비슷하게 여기도, 규약형과 기금형, 그러니까 기금형과 계약형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DB가 기금형과 계약형으로 되어 있고, DC 같은 경우는 계약형만 되고 있는, 우리하고 좀 이제 그죠? 좀 다른 형태죠. 우리는 DC가 계약형과 기금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본래의 기금형의 도입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기금형의 제도수의 추이를 보시면은 기금형이 이제 2010년과 2018년도부터 확 감소한 형태를 보이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앞서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IJR 하는 투자자문사가 퇴직연금 기금의 사기 사건이 나오면서 기금형에 대한 어떤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 이 파생금융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90% 무려 90%나 원금 손실을 보게 되면서 많은 이제 연쇄 파산하고 연기금들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서 기금형이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이 AIJ 어떤 사례가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금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교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앞으로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뭐 최근에 뭐 공단 이사장도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은 그동안 3층 연금 체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체계로 나눠서 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운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달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한다면 물론 뭐 파이어를 치든지 아니면은 뭐 스톡법인 형태로 이제 분리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한 운용 주체가 운용한다는 점에서 사실 리스크 요인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국민연금에서
이제 그 자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 국내 주식을 팔게 되면 그 주식을 퇴직연금에서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자산운용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 주의 의무의 기본적인 어떤 자산운용, 그러니까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전혀 개념이 없는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사실은 각 연금마다 그 연금의 주인을 위해서 연금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을 마치 자신의 어떤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게 마치 전체 국가를 위한 것이냐 이게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자산운용의 어떤 원칙을 저버리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종목을 국민연금에서 팔고 퇴직연금 산다면 반대로 국민연금에서도 사고 퇴직연금 산다면 이런 이해상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연금들과 이제 그 수익률을 경쟁을 벌였을 때 뭐 최근에 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과연 그게 우리가 펀드 평가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1년 단위 수익률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군요. 과연 이게 운이냐 실력이냐라고 하는 걸 때 장기 성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이 워낙 가파르게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올랐고 이런 요인들을 무시하고 과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실력이 있느냐 아무리 그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백보 양보하더라도 결국 민간과 경쟁을 했을 때 민간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사실 50%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50% 확률에서 민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삼성이나 뭐 미래에셋과 수익률 경쟁을 벌였는데 만약 수익률이 떨어졌다, 중하위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기존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까지도 다 그냥 잃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연금제도의 기본은 그 신뢰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또 가장 근본이 되는 국민연금까지 또 신뢰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의 세금으로 세금 부담하는 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 지급을 이제 보장하는 DB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운용 성과를 그대로 돌려드리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세금 부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그런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 정부가 다 한다. 이미 우리가 뭐 사회주의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미 정부가 다 하는 것들이 이미 실패했고 비효율적이라는 것들이 이미 다 충분히 검증이 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정부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세금으로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메워주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이해 그런 것들이 숨어서 이렇게 정부가 나서겠다고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금령을 도입하는 목적은 이제 집합운용을 통해서 이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갑자기 국민연금공단이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해법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빈대 잡겠다고 했다가 초과성관 태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치 빈대만 잡으면 될 것을 마치 너무 크게 확산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퇴직연금 기금령 기금에 대한 이제 과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중복되기도 하는데, 예. 일단 수탁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히 이제 지금 뭐 나와 이거 논의되고 있는 걸 보면 지나치게 이제 이사회를 많이 되게 크게 가져간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그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비용만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제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계될 때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행위, 많은 기금이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기금의 어떤 초기 단계 때 기금의 개수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고용노동부의 일부 그 한 과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고 그 과 또한 퇴직연금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금의 어떤 그런 형태를 다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중퇴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본질적인 거 보면은 하나의 펀드입니다. 네, 펀드예요. 기준가예요. 매일 기준가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입할 때 그 기준가대로 그 좌수를 사는 형태고요. 나올 때 그 기준가대로 팔고 나오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펀드 마치 우리 일반적인 펀드 가입할 때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가가 변동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자들은 이제 내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갔다가 시장이 좋을 때 나오면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에 입사했다가 연령이 돼가서 퇴직했을 때, 그래서 입사했을 때는 주시장이 만약에 좀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입사했을 때는 주시장이 되게 좋아서 가지고 수익률이 높았는데 퇴직할 때는 시장이 안 좋아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같이 시장이 안 좋아서 퇴사할 때 그 기금을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든지 자금을 미리 빼낸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안정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군속 기간 때문에 회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변동 많이들 옮겨가고 있는 점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서도 제약성이 있다. 자금이 그 기금에 계속 있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 회사를 옮기게 되고 또 다른 기금으로 옮기거나 형태이기 때문에 제약성 그렇게 되면 기금 자체에 대해서 자금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 계산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과 달리 기금형 도입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인해서 갈등과 논란의 씨앗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특히나 보면 또 이제 이 불공정 거래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모 회사들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사업자든지 운용과 관련돼서 금융회사들한테 부가 서비스를 많이 지나치게 요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콘도 회원권, 심지어는 텃밭 이용권 이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실제로 그 사실은 근로자 가입자들이나 사용자들이나 그 도인의 주인을 위해서 운용하는데 거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부가 서비스를 더 중시 여겨가지고 시장이 훨씬 더 혼탁하게 되고 이런 점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령이 됐을 때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퇴직연금을 향해서 달려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순수한 그 목적으로만 우리 기금령에도 스탁법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돈의 주인인 그 사람들의 이해에만 충실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런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금형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유기업원의 최승로 원장님 그리고 미래노동개혁 포럼의 이승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김성일 소장님께서 발제문으로 기금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잘 정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은행 연금상품부의 이기택 부장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해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입장에서 좀 더 쟁점을 진단해보고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본에 이제 노사정 TF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합의하고 선언하였습니다. 근본에 이제 노사정 합의 사항에 대해 다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퇴직연금은 1961년 아니죠. 퇴직금이죠. 퇴직금은 1961년에 의무화된 이후에 퇴직금 제도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근본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이제 전환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해 준다는 부분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퇴직금이라고 하면 다 후불 임금으로 퇴직하면 지급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퇴직연금이 도입 의무화됨에 따라서 이제 선제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 구조에 추가된 어떤 보완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배경과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퇴직연금 계약이 단순한 자산관리 계약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거버넌스 즉
기금 기반의 운영 체제로 이렇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금의 운영은 노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기금 활용이 금지되고 수탁자 책임 등 수익권 보호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랜 동안 계약형 퇴직연금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에 이해관계자별 니즈를 한번 분석해보고 기금형 퇴직연금이 맞이하게 될 현실적인 제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관점입니다. 퇴직연금 기금의 근본적인 도입 취지가 근로자의 수익률 제고에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퇴직금의 운영 방식이 사실은 원리금을 보장하는 이런 어떤 보수적인 운영 방식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 급상승하면서 ETF를 통한 공격적인 어떤 운영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객 니즈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런 보수적인 운영과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운영의 어떤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런 이제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리스크를 감소하더라도 투자 성과를 누리는 ETF 운영 방식은 기금형에 대한 근로자의 니즈도 좀 반감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1, 2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금형의 니즈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기금형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용자 관점입니다. 사용자는 기금형에 대해서 수탁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인적 물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초기에 어떤 비용이 부담되는 측면 그리고 이것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실은 이제 사용자 주도의 기금 도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실장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실 때 좀 더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업자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이제 퇴직연금을 추진해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데요. 그런 이제 상황이 사실은 이제 2019년에 저희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을 할 때 당시에 이제 포기했던 이런 전례가 있었던 부분을 감안을 하면 그런 어떤 니즈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 이제 노동조합 관점인데요. 노동조합은 기금형에 대해서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달리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이제 산별노조나 전국노총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이제 유재강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은 2012, 13년도에 금속노조에서 한번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코업해서 퇴직연금 규약을 금속노조에 퇴직연금 규약을 표준화해서 산하 지부에 도입을 같이 이렇게 추진을 했던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업장별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어떤 동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부 단위에서 이게 좀 파편화되면서 산별 차원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제도화된 어떤 산별 교섭 구조를 전제로 하는데 산별 노조의 어떤 적극적인 입장과는 달리 아직 국내에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당시에는 이제 DB형 퇴직연금이 주류였던 것을 감안을 할 때 최근에 이제 DC가 확산되는 측면을 보면 근로자 개개인별 어떤 그 니즈가 반영된다고 할 때 최근에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충분히 활성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 관점에서 한번 그 기금형 퇴직연금의 니즈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형 그 지배 구조가 금융기관이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탁 보험 계약의
기반해서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취해왔던 그런 이제 방식으로 계약형 퇴직연금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기금융으로부터 업무를 수탁받는 어떤 서비스 제공자로 이렇게 이제 위치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서 수수료 결정 주도권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넘겨주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금형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적 물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듯이 수익 구조가 불확실하고 고정비가 증가하는 이런 지배 구조로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선제적으로 이를 주도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OCIO 시장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의 확산과 쟁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즉 프루이시앗입니다. 현재 프루이시앗은 이번 법안 통과로 앞서 우리 민주영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7월에 기존 30인에서 50인으로 가입 대상 사업장이 확장되고요. 내년 1월부터는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더 확대될 이런 예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프루이시앗의 대상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던 해당 사업장의 계약 이탈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사적연금에 대한 일반 금융기관의 어떤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프루이시앗의 확대가 향후에 예상되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대비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는 이런 어떤 선제적인 조치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린다고 하면 현재 프루이시앗을 통해서 이제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프루이시앗이 현재 출범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9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25년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약 1조 4,500억 정도로 1조 5천억에도 지금 미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대비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는 어떤 장치로서 프루이시앗의 도입 대상을 확대한 측면은 제가 보기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기존의 어떤 프루이시앗을 통해서 단선적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 부분을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고 하면 퇴직연금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시간 관계상 앞서 이제 국민연금 기금형 진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패널분들께서 지적을 하고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퇴직연금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와 재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퇴직연금 기금형 논의의 핵심이 사실은 그 근원인 근로자 퇴직급여라는 데 있는데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법적 제도적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급여는 아직까지 후불임금으로 근로자의 사유재산입니다. 여전히 노후 보장보다는 퇴직 후 생활 재원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측면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저희 국민은행의 DC 적립금을 저희가 규모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근로자 비중을 분석해 보면 1,000만 원 이하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비중이 52%에 달하고요. 3,000만 원 이하는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 국민은행의 어떤 자료와 대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어떤 퇴직금 적립금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연금 수령으로서 의미가 있는 재원 규모가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연금 수령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연금의 근원이 되는 퇴직급여 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을 늘리지 않는 측면으로 이거를 퇴직급여를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영성과급 DC의 어떤 컨셉을 차용해서 개인별로 급여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10%나 이런 부분을 퇴직 소득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이를 세제상 인정해 주는 어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적인 기금의 안착을 위해서 그 과제를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먼저 그 수탁 법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수탁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어떻게 설립을 해야 되나, 어떤 형태로 설립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이렇게 설립하는 이런 방안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이제 주주의 이해와 기금에 가입한 어떤 가입자, 근로자의 이해가 이제 상충되는 이런 측면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건지, 영리성을 억제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기금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개방형의 어떤 기금이 활성화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좀 어떤 수탁법인의 설립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형이 도입됐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하나가 이제 기금이 파산했을 때 근로자들의 어떤 수급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인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의 정책 2부 부장을 맡고 있는 유재강입니다. 별제 잘 들었고 토론이랑 이 퇴직연금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올해 2월 6일 날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TF가 노사정 합의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의를 위해서 어쨌든 노사정 합의니까 노동계 대표로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오랜 기간 논의 끝에 3자가 합의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합의가 훼손되는 입법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주장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새로운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토론의 주제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쟁점과 과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논의 과정 그리고 합의 이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논의 과정에서 후속 쟁점으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형태를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큰 틀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방향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수탁법인의 설립 요건이라든지 기준 그리고 수탁자 책임과 이해 상충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관리 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노사정 합의의 큰 방향성이 나오면 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세부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반들이 그런 후속 논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류는 이 노사정 합의를 이루기까지에는 논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일단 우선 이번 합의에서는 배제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서 합의하자 이제 이렇게 했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논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논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고 정리가 잘 안 돼서 이견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할 수 있게 큰 방향성만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하자 이렇게 돌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정립 의무화에 따른 단계적 시행 시기, 그다음에 재정 지원, 그다음에 이 의무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에서 해소 방안을 비롯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미 합의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후속해서 이 특고나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노무 제공자 그리고 1년 미만 노동자 이런 분들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그리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TF에서 지금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거나 또 복수의 특정 사용자가 연합해서 별도의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립 요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시 근로자나 또는 최소 자본금 요건 이런 그다음에 위기 대응 계획이나 수탁기관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기준이나 교육, 윤리 기준 등 이런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퇴직급의 안정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순서를 노사정 공동선언의 합의서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의 후속 논의가 필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 분류였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그 세 가지 해당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노동계에 생각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무엇이냐면 앞서 발제와 토론에서도 이 퇴직연금 기금형이 되었을 때,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을 때, 시장이 좋았을 때 들어왔는데, 그래서 시장이 아주 나쁜 상황에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셨었는데,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타자 책임이나 또 내부 통제 방안, 그다음에 이해상충 체계, 방지 체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AIJ 이런 사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횡령이나 파산이나 사기 같은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합의서에 넣었어요. 합의문에 넣었는데 추가로 퇴직 시점에 급격한 이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최저 수익률 보장을 위한 준비금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합의 과정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도 못했고 합의문에 담지도 못하였는데 후속 논의 관점에서는 중요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논의했던 세부 내용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퇴직연금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후속 조치로 수탁 법인이 생기면 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난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담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금 운영원에 대한 조직과 역할 그리고 진입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배구조 감독이나 영업행위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입자 보호 감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연금공단이 본인들의 영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서면서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에 대한 논란인데요. 저희가 이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을 논의 과정에서 합의서에 처음에 빼려고 했다가 오해가 있을까 봐 빼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은 도입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개방형은 활성화한다 이런 표현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공공기관 개방형 저희가 합의 당시의 취지는 공공기관 개방형은 지금의 중소기업 퇴직연 기금을 300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활성화하는데 활성화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그럼 근로복지공단이 계속 운영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연금공단도 참여를 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른 제안이 있었던 퇴직연금 공단을 설립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너무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발제에서도 그렇고 이기택 부장님께서도 이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 50인 100인까지 확대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마 환노위에서 전체회의는 통과가 됐고 본회의는 아마 통과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과됐습니까? 아 그래요? 통과됐으면 이제 됐을 거고 추가로 그러면 300일까지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추가로 아마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50인 100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사실 이 공공기관 개방형의 핵심은 재정 지원이에요.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 또는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한 사각지도 일서 방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공공기관 개방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세부적인 논의를 합의하지 못했다고 소두에 말씀드린 사회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사회적립 의무화를 어떤 단계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명확히 하지 못했군요. 이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약간의 이견도 있고 또는 정부의 룸을 좀 주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논의와 확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 방안과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지원 방안 그리고 이 사회의 정립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강행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제문과 관련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12페이지에 지금 발제문에서는 공공기관 주도연과 민간금융사 경쟁연 간의 운영 주체 결정이 이제 주요 쟁점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합의해서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과 연합형 기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쟁점은 아닐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발제에서는 그렇게 해서 제가 표현을 달리했고요. 그리고 이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제 발제나 토론자들이 다 이제 업권에서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국민연금공단이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합의를 민간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을 도입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개방형은 400일까지 확대하되 활성화한다 해서 사실 이렇게 저희들은 허들을 놓는다는 의미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개방형은 300 이상 사업장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아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300 이상 사업장이 이미 현재도 지금 시장이 60%가 넘을 것으로 60% 정도의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 공공기관 개방형에 지금 50인까지 100인까지는 이미 본회의가 통과됐다고 하면 300인은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고 세 번째로 이 300인 이하 사업장 그러면 공공기관 개방에 가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300인 이하 사업장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민간 금융기관 개방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연합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단지 그분들한테는 하나의 선택지가 더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합형에 대해서 이 초기에 이제 법이 올해 입법이 되고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초기에 아마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기금형의 시장은 민간 금융기관 개방형이 우선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설령 금융공단의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나 그 다음에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또 이 주요 쟁점으로 근로자의 선택권 제한 논란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 큰 논란을 거쳐서 노사정 합의에서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형 퇴직연금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형으로 계약금과 병행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저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 선택권 제한한다는 논란은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중도 인출 및 의무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거 드릴 말씀도 많이 있는데 일단 중도 인출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한 시에 근로자 반발이 우려된다니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선택권을 기존같이 보장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될 요인이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포럼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가입자 인식조사와 관련해서 28대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한 거는 빼고요. 크게 28페이지에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반대를 조사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37.4%가 참여에 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37.4%면 전체 응답자 2,000명 중에 이게 748명이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62.6%가 되겠죠. 의견이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참여 반대가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들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운영 손실 발생 시에 국민 세금 부담 증가 위험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반대 이유로 1위가 운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민 세금이 운영 손실을 커버해 준데 증가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이게 성격적으로 생각하면 운영 손실이 발생했는데 보존해 주면 가입자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응답을 했을 사람들은 가입자가 아닌 영역에서 이 응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27.7%, 그러니까 37.4%의 27.7%가 미가입자라고 구분해서 내면 가입자 영역에서는 찬성 28.2%거든요. 이게 응답수로는 563개예요. 그래서 이 참여 반대를 표시했던 748명 중에서 이 운영 손실 발생 시 국민세금 부담 증가 위험에 응답을 해주신 207명을 빼면 541명이 가입자 영역에서 반대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찬성이 더 많은 건가?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나이 퇴직금을 내가 운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계약형 제도와 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시로 적절치 않은 예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발제하실 때 우리 김성일 박사님께서 심판기업 선수 구조가 만드는 이제 상대 불공정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근데 왜 심판인 건가? 국민연금공단이 저는 첫 번째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왜 심판이지? 심판은 감독기관이 있고 그런데 왜 심판이지? 국민연금공단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예시를 언급하면서 이런 데도 들어와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가정을 하면서 이런 데도 들어와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국민연금공단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반적 상식에서 좀 이게 가혹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 정의라고 보실 때 이해상충이나 내부자적 행위, 꺾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근거로는 이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미공개의 중요 정보를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투자의 미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아주 불법적인 행위들이죠.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를 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가정해 놓고 그런데도 들어와야 되는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적절하지는 않은 거 아닌가. 이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 과도한 주장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현황은 요게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된 것으로 꼭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35페이지의 퇴직연금 의무화 주의 쟁점과 관련해서도 여기서도 이제 근로자의 선택권 제한 우려가 나오고요. 퇴직금 일시금 수령 선택권 제한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근로자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논란이 없도록 큰 논의 끝에 제약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분명히 합의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 아까 그래서 우리 민주영 상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그냥 제가 하나만 코멘트를 좀 하고 싶었던 게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시장이 좋았으니까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1988년도에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출범한 이후에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을 감안하면 이거 어느 정도 검증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택 부장님께서는 산별노조 차원에서 노동조합 니즈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기금형에 대해서 찬성하고 도입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다만 논의 과정에서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하면 논의해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 이와 함께 같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막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수익률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동계 승격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원리금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기수합에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왔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기금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금형이 선택권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면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논의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수익률도 일부 도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률을 우선한다는 게 아니고 수익률 일부 도모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견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금형 도입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형 사회 정립 의무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인데 이 사회 정립 의무화는 지금 이제 하기로 했고 이제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 아직 논의를 추가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임금 체불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퇴직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화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퇴직금을 사회 정립하기 때문에 이 임금 체불 문제에서 퇴직금 체불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함께 논의하기로 했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보편적 노동권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 차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바는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익률 때문에 막 요구하고 촉구하고 이런 상황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앞서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DB형은 왜 기금형은 안 하냐? 일단 DB형 자체가 이제 근로자들은 어쨌든 확정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수익성 문제와는 좀 무관한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용자 측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형을 해서 수익이 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좋죠. 이제 수익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충당해야 될 그런 금액이 좀 줄 수도 있고, 또 충당을 안 해도 되는 수익이 너무 많이 나면 충당을 안 할 수도 있고 좋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면 이제 경제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퇴직연금 자체는 우리 기업에서 느끼기에는 지난번에 그 디폴트 옵션도 들어오고 300인 이상 DB 사업장에 대해서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적립금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런 법안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DB는 손실이 나면 사용자가 채워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고 왜 계획서를 세우고 왜 이런 법적 의무를 해야 되는가? 사업장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냥 안전한 사회 정립에 좀 무게를 좀 두는 것 같고요. 다만 또 수익이 난다고 해요. 기금형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사관계 문화라든가 또 어떤 우리 사회 일부의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동자들의 퇴직금 가지고 돈을 벌었다.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사회적으로
그런 것도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DC형을 대상으로 기금형이 만들어지고 성공 사례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만들어지고 또 도태될 기금들이 정리되면서 어떤 그 기금형 시장에서도 어떤 질서가 이제 확립이 되면 그때서는 또 뭐 DB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좀 시기상조라는 그런 말씀을 좀 가름하겠고요.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앞서서 좀 언급이 있으셨는데 일단은 우리 퇴직연금은 이거예요. 완전한 사적 재산입니다. 사적 재산을 공공기관이 운영해요? 원칙상으로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하는 그런 투자 운용하고 우리 이 퇴직연금의 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과연 그게 부합할까라는 그런 점도 아마 염려를 좀 드는 거고 특히나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지침상의 기금운용 원칙은 수익성 원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정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그 다음에 또 유동성의 원칙, 운용 독립성의 원칙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적 재산인 퇴직연금을 가지고 공공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에다가 투자하고 막 이런 거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오로지 수익성의 원칙 기반하여서 운영되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원칙상에도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국민연금공단보다는 저는 사실은 우리 노사정 공동선언문에서 이 3가지를 다 열어둔 것은 뭐냐면 기금형이 수익성이 어느 게 더 좋다. 계약형과 비교했을 때도 기금형이 더 좋기 때문에 또 아니고 그 기금형 있으면 무조건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과도한 기대를 줘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그리고 기금형을 한다면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말씀드렸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후속 논의해서 기준을 잡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미 왜 금융기관 개방형을 우리가 하기로 했냐면 기존의 계약형을 운영해봤던 그런 인프라 그 노하우 그거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도입한 취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사업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만들어 가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권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열어준 거예요. 공공기관 개방형에서도 그 푸른 씨앗 300인까지 열어둔다. 300인까지 할 수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것도 300일까지 열어지면 그것도 선택권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택권을 주자는 차원이지 뭐가 어느 게 뭐 수익률이 좋고 어느 게 더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근로복지공단의 푸른 씨앗이 300일까지 갈 것인가? 지금 100일까지 열었는데 그 10%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노사 기여금에서 10%를 지원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오거든요. 그게 지금은 한 200~300억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 지원되는 게 총액이. 그러면 근로복지기금이 막 땅을 파면 막 돈이 막 생기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0일까지도 다 지원해 주죠.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200일, 300일까지 열어 제치킬 수 있을까? 이건 좀 넌센스입니다. 사실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또 지원을 좀 어느 정도 할 것일까 이것도 달리 정할 수가 있고 다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좀 선택권을 넓힌다 하는 차원에서 모든 그 유형을 좀 열어뒀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월 6일에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고 3월 6일에 이제 실무작업반 킥오프 회의가 있었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7월에 법령 개정안을 낸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전까지 우리가 실무적으로 후속 논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정리를 할 텐데 논의할 과제가 제가 지금 적어드렸습니다만 크게 보면 6가지지만 하나하나가 엄청난 큰 덩어리들이고 그거 다 7월 전까지 마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까지 하고 올해 연내 법 개정을 한다는데 서두른 것도 좋겠지만 법 개정을 7월 말에 정말 계획대로 발의를 하고 논의해서
연내 뭐 통과되면 좋겠지만은 이게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행도 좋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서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점을 후속 논의 과제로 해야 되는지는 몇 가지 좀 적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좀 빨리 좀 해야 되니까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탁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수탁법인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할 것인가, 상법상회사 즉 영리법인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또 주주배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영리법인이면 주주배당 해야죠. 근데 이제 주주배당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잉여금 처분 한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그 수익이 주주들에게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좀 논의해야 될 것이고요. 가입자 수급권 보호 하나 좀 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입자 수급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 개방형의 경우는 이제 모회사 리스크 부담 체계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모회사가 이제 수탁법인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를 설정하는 것인데 이게 가입자 보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하면 이 연금 리스크가 그 모기업, 그 금융회사 재무 리스크로 전이되는 문제도 또 생기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제 당국에서는 또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 규제를 또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그 피해가 대출받고 싶은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못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게 뭐 모회사 보고 리스크를 부담하라 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라는 문제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모회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수수료도 인상해야 될 것이고 그 피해가 또 가입자들에게 갈 것이고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후속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또 하나 입증 책임 전환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민사 책임에서는 손해를 주장한 사람이 그 위법 행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기금형 퇴직연금에서는 운용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가입자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입자 보고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수탁기관, 수탁법인이 나는 수탁자 의무를 다 했소라고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입증 책임에 전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 변동이나 투자 실패까지 책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소송 리스크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또 수탁법인 입장에서는 또 보험 가입이 모회사가 또 보험도 가입했듯이 또 보험도 가입하고 수수료 인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수료 인상하면 또 가입자에게 또 피해가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또 우리 후속 논의 과정에서 또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관리 감독 체계도 잘 만나요. 수탁법인이 지금 민사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어떤 상시적인 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독 대상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관련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우리 후속 논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황항해상 좀 마치겠습니다.